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해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초저출산이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가 감소한 것보다 더 많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는데요. 자, 인구 감소에 대한 공포 속 인구 감소를 막을 대안으로 이민자 유치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민 정책을 사용해야 효율적일지, 이민자와 내국인의 조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좋을지,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민정책연구원인데요. 오늘은 이민정책연구원의 이규홍 부원장과 저출산의 위기와 이민정책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민정책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이민정책연구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관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서 설립된 국내 유일의 이민정책연구 전문기관입니다. 네. 작년 4월에 국회에서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우리 연구원의 설립이라든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준 바 있습니다. 예, 우리 연구원은 국내의 이민 현상과 흐름을 분석하여 국가 이익과 그다음에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이민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또한 대내외 협력과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과 이민자의 이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정부 그다음에 국민 이민자의 수요에 맞춰서 맞춤형 이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민과 관련된 전담 기관이다라도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보면 이제 출생아 수가 좀 감소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인구 고령화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민 확대의 중요성과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자, 특히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2명입니다. 최저라고 하더라고요. 예, 세계 최저 네. 수준이고요. OECD에서도 제일 꼴찌입니다. 네. 출생자 수 추이를 보시면 1970년대 100만 명 이상 태어났습니다. 와. 그런데 2000년도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네요. 맞습니다.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64만 명이 태어났고 작년에는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을 때가 2021년인데요. 그때 기대 수명이 83.6세입니다. 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 명 유지되려면 약 59만 8천 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23만 명이 태어나서 훨씬 못 미치는 거죠. 절반에도 안 되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장래 인구 추계를 보시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른다면 우리나라가 2072년에는 3,622만 명으로 감소합니다. 총 인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총 인구가.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5세 이상 64세의 생산 연령 인구보다 더 많게 됩니다. 그만큼 노인 부양비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일어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의료의 발달에 따라서 기대 수명이 높아질 경우에 국가와 개인이 준비할 노후 대비 예산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인구 절벽의 위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닥쳐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인구 절벽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요. 뭐 예를 들면 잠재 성장률이 좀 낮아지기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좀 일어날 텐데 어떤 것들 좀 예상하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잠재 성장률을 측정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생산함수 접근법에 따른다면 잠재 성장률은 노동, 자본, 총 요소 생산성이 결정됩니다. 네. 당연히 노동이 감소하니까 잠재 성장률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이제 자본 축적이라든가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OECD 데이터에 따른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한 2% 정도의 잠재 성장률을 갖고 있는데요. 2030년부터 2060년까지 평균 0.8%의 잠재 성장률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일본과 같이 장기 저성장이 고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심각한 문제이고요. 또 이게 경제 성장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질 GDP 성장도 영향을 미치는데 국내 총생산 지출에 있어서 경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 투자, 정부 재정 지출 그리고 순수출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하겠죠. 소비 인구가 감소하니까. 세수도 감소하고요. 네, 당연히 투자도 감소하고 거기에 정부 세수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 재정 지출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쟁 성장이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OECD 데이터에 따른다면 2021년도 기준으로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9.3%로 OECD 평균의 3배나 됩니다. 그만큼 향후에 인구가 감소되면 국가의 소위 말해서 노후에 대비한 예산이라든가 국가전이 네. 그만큼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 저출산 문제는 뭐 경제, 사회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인구 이런 위기의 극복이 사실은 어디에 답이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지금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민이 답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민이 해법이 과연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국가라는 것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네.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국력과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인구의 양과 질입니다. 결국 인구 구조의 문제는 국가가 해결할 가장 시급하고도 최우선적인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가정하기 힘들지만 설령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도 이분이 경제 활동에 진입하려면 15세가 돼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OECD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70%나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이가 이제 늦어진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진입 그만큼 때. 시차가 크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이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예, 우리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어떤 이민자를 얼마만큼 선별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이 이민자들이 어떻게 사회에 통합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이제 이민 정책과 지금 인구 절벽을 마주하는 현재 이민 정책도 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이민 정책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너무나 단기적 단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걸 메꾸는 너무 노동시장 접근적으로만 이민 정책을 바라봤습니다. 시야를 좀 단편적으로 봤다라는 건데 중장기적인 그렇습니다. 시점에서의 어떤 맞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예, 예. 보시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이런 걸 고려하여 좀 더 장기적이고 좀 더 종합적인 이민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뭐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될까요? 기존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순한 어떤 노동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이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민 정책을 받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올 한 해의 부족 인력만 메꾸다 보니까 이게 중장기적 우리 경제 성장이라든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뭐 전문 인력이라든가 숙련 인력 수준은 당장 그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데 오히려 인력이 그쪽 분야 인력이 늘어나면 그쪽 시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AI 산업이 발전 안 했다면 AI 산업에 필요한 소위 말해서 HBM 반도체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게 파생 효과라고 하는데 또는 이걸 생산 유발 효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제종자를 네.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제품이 과정이 필요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발전을 하면 우리가 보통은 수요에 맞춰서 인력을 공급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인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쪽 산업이 확장돼서 그만큼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쪽 분야가. 예, 그런 효과를 지금 감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 방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어떤 이제 이민자들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경중을 따지는 거, 기준을 좀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자, 그리고 이력을 저희가 좀 보면 전 출입국 그리고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외국인청 청장을 역임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그때의 경험이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뒷받침이 될 것 같은데 혹시 하시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뭐 일이 좀 있으셨을까요? 제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장, 그다음에 인천 출입국청장 이렇게 현장에서도 근무를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출입국 외국인정책부에서 뭐 정책도 기한을 해봤고,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외국본부에서 한 3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그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있을 때 제한 외국인 처우교원법을 제정을 기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직접 그러면 이제 법안을 기한한 겁니다. 그 기한에서 물론 장관님 승인을 받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고요.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나라 제한 외국인 처우교원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 외국인 정책이 너무 부처별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총리님이 주관하시는 외국인 정책위원회라는 걸 설립해가지고 범정부적 외국인 정책
출입 및 조정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아. 그게 가장 크고 또 어떻게 제한 외국인들을 사회에 통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뭐 한국어라든가 또는 뭐 20개 언어로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서비스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설치 근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각종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하나의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네, 국제이주기구에서도 이제 활동을 좀 하셨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국제이주기구가 어떤 기구인지부터 좀 알아볼게요.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영어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입니다. 네. 이게 국제 이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실제로 보면 국내 이주도 같이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물론 국제 이주를 연구하지만요. 네. 국제 이주는 모든 분야를 다 사실상 이 국제 기구가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출입국 문제라든가 외국인의 체류 문제라든가 심지어는 불법적인 미입국이라든가 불법 체류 문제, 네. 그다음에 합법적인 소위 말해 이주 노동이라고 하죠. 이주 노동 문제라든가 또는 뭐 아동, 이주 아동 보호 문제, 교육, 그다음에 뭐 사회 통합 문제라든가 또 출국 또는 출국 후에 다시 재정착하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제이주기구인데요. 부원장님은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이민 국경 관리 전문관이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주로 출입국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요. 국가별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아이카오라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있는데요. 네. 거기하고 같이 현재 모든 여권이 이 MRTC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전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받는 겁니다. 개도국에 같이.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출입국 관리 개선 제도, 그다음에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 우리 이제 공항에 가면 여권만 내고 보면 심사관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제도를 확산하는 정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이민자를 선별해낼 것인지 그런 이민정 책 관한 문제.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한 국경 관리 문제와 또 이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좀 기타 다른 분야도 많이 자문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주 노동 어떻게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자문을 했었습니다. 네, 이민 정책의 어떤 중요성이나 이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의 이 법안이 또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민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내국인과 이민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체계적이고 좋은 방향이 필요할 텐데요. 이민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민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필드에서도 느껴보셨겠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점이 있다. 이미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가장 이민자들이 애로를 겪는 건 의사소통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군요. 이걸 언어도 모르고 그다음에 사회 문화라든가 기초적인 법 체계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의사소통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게 출입관리법에 근거가 있는데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한국 언어라든가 사회 문화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가 초기에 입국에 있을 때 뭐 방문 취업 동포라든가 뭐 결혼 이민자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뭐 외국인 연예인이라든가 외국인 밀집지에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기초 법질서를 교육하고 한국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3시간 조금 짧게는 해 보이네요. 이게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물론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뭐 500시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물론 기초 15시간 포함해서 그리고 뭐 한국 사내인을 포함해 500시간 정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 좀 교육 프로그램을 좀 다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 교육을 시키면서 직업 생활에 필요한 언어를 같이 병행해서 교육시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맞습니다.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독일과 같이 일정 정도 수입이 있는 분들은 좀 수업료를 받아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시켜야 되지 않냐. 지금 너무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무료로 하는 게 좋지. 왜냐하면 교육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뭐 이런 언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늘려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게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조기 적응 프로그램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좀 적시에 제공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민자가 들어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주택 임차. 그렇죠. 그다음에 거주할 곳이 자녀 교육.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그게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자란 게 아니라 중도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바로 우리 한국 학교 현재 학교에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모범 모델로 삼는 게 뭐냐면 제가 인천정장으로 있었으니까 인천에 한누리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한 학교인가요? 1년 내지 2년 정도 이민자들 모아서 한국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아, 좀 적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1, 2년 뒤에 다시 현지 학교에 보내주는 아주 좋은 어떤 뭐랄까요 그 중간 과정의 프로그램.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예. 뭔가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그런 중간 단계에 이렇게 사다리 역할을 해줄 만한 부분이 꼭 맞습니다,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좀 이런 걸 좀 확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예를 들면 너무 이렇게 지자체가 인구가 없을 때는 네. 거기다 이런 학교를 설치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가 뭉쳐서 예를 들면 기숙학교를 설립해서 주말에만 부모님이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간다든지 이런 기숙형 학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이민자로 사실 적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부류 중에 하나가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고 또 언어도 되고 문화도 잘 아는 분들, 바로 유학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정착하는 경우는 약 한 8%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유학생들을 이제 이민자로 유입하는 걸 막는 어떤 장애 요인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이 이민자는 가장 젊고 가장 오랫동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언어라든가 문화도 이해도가 높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해외에서 인력을 도입한 데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체류 자격이라든가 비자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이미 상당히 경력을 갖춘 분들은 뭐 전문 인력, 숙련 경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 또는 뭐 준전문 인력, 그다음에 뭐 단순 노무 인력 이렇게 업무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기술이 없는 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게 기존의 성인들 기준으로 그냥 알아서 편입이라는 겁니다. 졸업 후에. 아, 유학생만의 그런 섹터가 따로 없나요? 섹터가 따로 없습니다. 아, 그게 기존의 제도에 그냥 알아서 편입이라는 건데 이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에 다닐 때부터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고 또 인턴십도 하도록 허용해가지고 그걸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도 졸업 후에 우리 필요한 산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일자리 연계를 통해서 기여하거나 이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렇습니다. 좀 찾아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에 대한 일단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그 연령별로 성과를 보아가면서 영주나 기화를 허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보면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민자 이슈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청년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다, 뭐 이런 시선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민감한 문제다 네. 보니까. 근데 국내 연구를 제가 물론 연구 결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민자가 국민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등 이런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는 분석입니다. 더구나 이민자가 들어오면 소비 인구가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하죠. 네. 소비가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한다는 말은 그만큼 일자리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 일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세수나 4대 보험도 좀 충원이 될 거 아닙니까? 재정 기여도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민 입장에서는 보다 이민자가 들어오면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네. 좀 더 편한 곳으로 이동하는 노동시장 조정 효과가 발생합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산업 분야가 다양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 효과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단순 노무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주로 저수층이 많이 근무하시는데요. 이 분야는 이민자와 약간의 대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약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별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뭐 소비, 세수 그리고 투자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오히려 창출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런 형태를 조금 살펴보면 대부분들이 일용직 근로자나 저숙련 일자리에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북미나 유럽과는 사실 조금 다른 양상이에요.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술이나 뭐 첨단 제조 분야 등 이런 고급 인재를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도 굉장히 많이 이제 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굉장히 옳은 말씀이고 네. 저도 매우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국가가 가장 발전하는지 또는 가장 미래에 있어서 어떤 뭐랄까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국가가 될 것인지는 얼마나 우수인재를 보유하냐 여부입니다. 네, 그렇죠. 우수인재는 국민을 육성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우수 인재를 데려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좀 조금 약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네. 호주라든가 캐나다 같은 선진국은 입국 전부터 영주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주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 입국 후에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민을 부여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저희가 조금 더 높군요. 예, 좀 높은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우수 인재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현지 학교 보낸 것보다는 국제 학교를 보내는 걸 선호합니다. 그렇죠. 근데 국제 학교 수업료가 너무 비쌉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고급 인재들의 소득을 가지고는 도저히 국제 학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정주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해외는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해외는 국제학교가 좀 저렴한 예를 들면 건가요? 영어권 같은 필요가 없는 거죠, 국제 학교가. 이미 뭐. 현지 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불어권 같은 경우는 불어권에서도 현지 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어를 하는 고급 인재가 그렇게 잘하시지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국제 학교를 뭐 국가라든가 지자체의 지원에 따라서 좀 그런 학교들이 설립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정책도 사실은 각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정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2024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 1월 말 현재 출입국 외국인 통계 월보를 보시면 등록 외국인 이제 90일 이상 네. 거주하는 분들이죠. 등록 외국인의 약 56%가 수도권에 거주합니다. 이게 우리 국민이 한 50% 되는데 국민보다도 많네요. 수도권에 더 집중돼 있는 겁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차원에서 이민자를 어느 지역에 거주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지역 소멸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좀 시너지를 낼 수 없나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국민이 가지 않는 곳에 이민자가 갈까요? 그러면 어떻게 가게 만드냐?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유럽 분야도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딱 결론 하나입니다. 소득이 높아야 됩니다. 그 지역에 가장 비교유가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먼저 고민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거주하는 뭐 국민이든지 이민자든지 소득이 높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정부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거기에 따르는 교육이라든가 의료 인프라를 약간의 공공비용이 들더라도 보조해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하나 네덜란드 사례를 간단히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농업을 뭐랄까요, 소득이 낮은 업종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덜란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 소득이 3억이 다 넘고요. 평균 소득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일단 네덜란드는 그 영토 자체가 우리나라 경상도 영토밖에 안 됩니다. 크기가. 그리고 인구는 잘 아시지만 1,750만 명인데 농업 인구는 한 17만 명 좀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다음으로 세계 수출 2위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 그 농업을 비교 위에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일단은 자동화 이런 건 물론이고요. 물론이고 거기에 갖춘 유통망, 전국적인 유통망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무역 통로까지 정부, 학계, 농민들이 힘을 합해서 굉장히 그 시스템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농장이나 세번 현장에 가봤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사실은 그 낙후된 지역이 농업이 많습니다. 네. 농업업이 많은데 좀 그런 모델들 연구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좀 산업을 발전시켜가지고 소득을 높인다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겁니다, 제 말은. 굉장히 이게 이제 타당한 말씀이신 게 정부에서도 이제 뭐 지역 소멸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민자가 하나의 이런 해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 이민자들을 늘리는 게 뭐 좋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통합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민자가 만약에 적응하지 못하고 네. 어떤 실업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저적증으로 편입되면 그만큼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사회 갈등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런 사례도 있고요. 따라서 그걸 이민자를 선별하는 시스템을 각국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왜 작년에 이제 굉장히 이민자에 대한 예. 부정적인 시야를 좀 많이 가지면서 정책을 많이 선회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호주, 캐나다는 전통적 이민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회의에서부터 바로 영주권을 지는 이민 허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독일이라든가 우리나라, 일본은 일단 단기 비자로 입국한 후에 또는 일시적 그 취업 비자로 입국한 후에
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영주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까다롭죠. 검증 네. 과정이. 그러나 누가 봐도 우수인재라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우수인재라면 바로 해외에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영주권자가 예측 가능하게 나는 지금 영주권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해외에 있는 일단 물적 자산을 다 국내로 가져옵니다. 그만큼 통화 증수 효과가 발생하겠죠. 네. 자, 그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쏟아붓습니다. 영주권을 갖게 되면. 그런데 내가 일시적으로 취업하고 돌아간다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쏟아부을까요? 그런 걸 전략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사회문화적 통합 정책입니다. 네. 이제 보통은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우리 정부 관계자들 보시면 국가만 뭐 동화 정책이라든가 통합 정책이라든가 또는 뭐 배제 정책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 비에르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민자도 똑같이 전략을 선택합니다. 동화 정책, 즉 내 고유 문화를 버리고 바로 한국 문화를 수용하겠다. 이게 동화 전략이고요. 개인적으로. 네. 네. 또 하나는 자기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또 우리나라 문화도 수용하면서 주류사회 자도 편입하겠다. 이게 통합 정책이거든요. 통합 전략이죠, 개인적으로.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분리 전략입니다. 나는 내 고유 문화나 종교를 유지하면서 한국 문화나 다른 종교는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 이제 이게 분리 전략인데 국가가 봤을 때는 이런 분리 전략을 택하는 사람을 정제로 형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그 귀화하실 때 네. 보면 충성선서를 한다든지 우리나라는 국민선서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인구 문제로 인해서 이민 정책에 어떤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도 뭐 무방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해외 이민 정책 사례가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민이 아주 이렇게 막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네, 벤치마킹할 사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일부러 또 환경이 비슷한 좀 사례를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같이 혈통 민족을 강조하는 국가가 독일, 일본입니다. 네. 근데 독일도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인구가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예. 물론 독일도 처음에는 실패 사례가 있었습니다. 1955년에 게스트 워커라고 해가지고 손님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1년 또는 2년만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를 취하다가 사용자 뭐 인권단체 이런 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점점 정조하게 됩니다. 가족 초청도 하게 되고요. 근데 일부 이민자들이 이 산업구조 분야에 적응하지 못해 실업 상태에 빠진다든가 좀 자녀 교육을 소홀하게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후에 74년도에 게스트워크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독일은 철저하게 전문 인력과 숙련 기능공 위주로 이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더구나 2005년대는 이민법을 제정하면서요. 그게 2008년에 물론 거주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독일의 정조라면 반드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또 하나 2020년 전문 인력 이민법을 제정해서 네. EU 출신 내외 제3국의 전문 인력은 물론이고 숙련 기능국까지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25세 이하 젊은 층에게는 독일 언어와 직업 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젊은 층을 공략하는 이민자 그 정책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전문성이나 어떤 숙련성을 가질수록 그 이민의 경제적 효과가 높다는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뭐 독일 외에도.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인구의 0.3% 정도, 약 100만 명 정도를 매년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고요. 네. 물론 여기도 전문 인력과 숙련 인력 위주고요. 호주도 똑같습니다. 호주는 인구의 한 1%를 매년 증가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1%를 이민으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숙련된 전문 인력과 이렇게 뭐 다른 노동계층과 어떤 그런 분류가 전혀 나눠져 있지 않는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을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 지금 우리 비자 또는 뭐 체류 자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체류 자격 체계가 전문 인력, 그다음에 중간 정도의 숙련 기능 인력이라든가 기능 인력이라든가 준 전문 인력 나눠져 있고 또 단순 논문 인력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전문 인력과 숙련 기능 숫자가 적냐? 일단 매년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부족 인원을 메꾸는 방식, 단계적 처방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문 인력 일자리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순 노무 인력이 많으니까 단순 노무 인력이 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메꾸기가 급급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는 틀리죠. 캐나다, 미국은 일단 이 영주권을 주면 그분들이 와서 일자리를 창출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 분야가 커지는 겁니다. 산업이. 원래 전문 인력이 그쪽이 많아지면 그 시장이 잘 따라죠.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장기적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인력 부족하는 거 메꾸기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단순 노무 인력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이 좀 맞습니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민 확대 측면에서 생각을 조금 해봤을 때 예, 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예, 예, 불법 체류자 문제인데요. 예, 예.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색안경을 끼신 분들도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도 역시나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 12월 말 출입국 외국인 통계 월보에 따르면 불법 재래 기준수가 42만 3천 명이다. 네. 42만 3천 명이면 당시에 우리나라 체류인이 250만 명인데 약 17%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높은 편인데 그럼 불법 체류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 문제죠, 결국. 네, 맞습니다. 취업 문제인데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4대 보험이라 세금 탈루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임금 체불도 발생,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그 이민자는 선별 시스템이 중요하다 했는데 뭐 애국력조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선별 시스템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불법 체류자 발생 원인은 크게 보면 아예 처음부터 미리고 가는 네. 그런 불법 체류 영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합법 체류 후에 불법 체류한 문제가 있는데 후자가 훨씬 큽니다. 네. 전자는 사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박 제공이라든가 미립과 알선하신 분이 네.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초국가적으로 대응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합법 체류 후에 불법 체류한 문제는 일단은 인력 송출국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일단 입국 전에 사전 안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 비자 단계라든가 또는 뭐 사전에 승객 정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법 체류할 분들을 좀 사전에 차단하는 문제. 그다음에 들어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잘 파악해서 체류를 관리를 잘하는 문제. 뭐 인권적으로도 잘 보호해주고요.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좀 시간이 없으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또 하나는 합법 체류화 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이 굉장히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숙련 기능공이고 또 불법 체류 외에 뭐 다른 범죄 사실이 없다. 그러면 일정 기간 정도 합법화 시켜주는 문제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예. 아니 지금 간간히 실시하는 거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합법화의 문제는 또 다른 합법화를 기대하고 또 다시 이 불법 체류라는 문제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잡 다단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법 체류 위에 다시 귀국하여 우리나라 기업에 뭐 취업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뭐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지원 프로그램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 이민정책연구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지금 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의 성과도 상당히 컸다라고 합니다. 예. 이민 쪽을 전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과를 조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이민정책은 뭐 이민자 도입 부분이라든가 또는 뭐 통합정책이라든가 여러 분야를 연구해 왔습니다. 좀 저희들이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네. 예. 통계청과 법무부가 공동 발표하는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공동 고용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하나의 뭐 컨텐츠라든가 하나의 체계를 저희들이 연구하여 제공한 바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통합됐는지 평가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기여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 3월에 네. 통계 분석 TF를 만들어서 통계 기반의 연구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10건의 뭐 통계 풀이를 발간한다든가
불법 체류자의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걸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제 한국 정부에서 5년 단위로 예.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또 그 5년째 되는 해라서 이래 새로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립이 됐다라고 하는데 예, 예. 새롭게 나온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외국인적 기본 계획에서 제 개인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네. 첫 번째 사증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예, 쉽게 말하면 이민자를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것인지 아. 이걸 사증 총량제로 표현한 겁니다. 네. 사증을 얼마만큼 발급할 것인지 이 문제는 결국 이민자를 얼마나 도입할 것인지 문제거든요. 이게 사증도 물론 우리나라에 37개나 됩니다. 와. 그중에는 이제 단기 비자도 있고 또 90일 이상 장기 비자도 있고 또永住 비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체류 자격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네. 37개 체류 자격 중에서 특히 애국인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증 총량제라든가 또는 뭐 장기 거주 사증에 대한 총량제를 도입한다는데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이 이민 도입 규모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민법에다가 네. 예를 들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비자에 대해서 쿼터를 아예 정해놨습니다. 법률에다가.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3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하고요. 국민들에 보고해가지고 그걸 확정합니다. 저희는 기존에 쿼터제가 없었나요? 쿼터제가 부분적으로 있어요. 있나요? 예를 들면 단순 노무 인력 도입 인원을 뭐 언론에 보면 16만 5천 명을 도입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돼 있는데 이런 단순 노무 인력 쿼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하니까 영주권에 해당하거나 또는 영주에 준한 정주 자격을 얼마나 사증을 밟을 건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총량을 정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걸 좀 더 구분하여 이제 지역적으로도 좀 정량을 정해서 배분해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또 물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지역 특화보자라고 합니다. 또 지역 특화보자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 좀 더 수도권보다는 우대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증을 주는 요건도 조금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정주를 허용하는 요건도 조금 더 완화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죠. 인센티브 요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지금 이민자의 유치뿐 아니라 이민자의 어떤 성공적인 정착 그리고 또 지역사회 발전에 관해서도 이민정책연구원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사실은 이민자분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잘 정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네. 예. 어떤 성과들이 좀 있으셨어요? 2016년에 법무부에서 우리 연구원을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제1 지원단으로 선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대상은 애국인 연예인이라든가 애국인 유학생, 그다음에 밀집 지역의 애국인들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이제 기초 법질서를 교육하고 그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 3월 5일 날 9개 지방 교육 기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민정책 교육 네트워크를 출범시켜서 좀 지역 기반의 교육을 좀 강화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법무부에서 작년 11월에 네. 중앙정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계, 그다음에 지방연구기관, 우리 연구원 등을 통해서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를 이게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가장 중심기관이 우리 연구원인데요. 우리 연구원은 향후에 지방 이민 연구기관들과 힘을 합하여 지방 연구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한편 결국 지방 연구가 모여야지 중앙 정부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연구기관들과 힘을 합하여 지방 자체들은 물론 국가, 그다음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민 정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역 기반의 교육을 좀 강조하신 부분이 눈길을 좀 끌고요. 우리가 이 저출산 위기 이전에 만들어진 근데 이런 이민 정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경직된 정책들에 의해서 좀 해소가 돼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아마 이 부분도 이미 다 조사를 하셨고 개선 방향도 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유학생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네. 이게 유학생을 기존에 제대로 편입시키지 말고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서 그 연령별 성과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뭐 정주라든가 영주, 기화 이런 걸 허용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꼭 유학생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 당연히 연령은 보수가 틀리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체류 가격 비교할 때
연령에 상관없이 딱 소득 기준을 정해집니다. 이 소득이 돼야만 전문 인력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소득을 벌기까지는 사실 이제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야 되고 이게 경험이 필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신 겁니다. 네. 당연히 연령별로 사실은 어떤 트랙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정부에서 좀 고민해 주시기를 좀 바라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우수 인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착을 하면 제가 아까 교육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그 우수 인재들이 특히 지역 균형 발전에서 지역에 가도록 하려면 지자체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까 그런 비교 위에 있는 산업을 유치하고 성장시키는 문제는 물론이고 그분들의 자녀 교육, 제가 좀 국제학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분들의 그래서 빈집을 활용한 그분들의 주택 싸게 임차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금융 서비스라든가, 특히 병원, 당연히 뭐 병원도 부족하면 좀 공공 의료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제공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챙겨볼 것들이 많은데 뭐 주거나 자녀 교육, 의료라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좀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다각도에서 지원이 좀 정책이 이루어져야 이런 이민이라거나 이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민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민자들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창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이민 확대를 했을 때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수치로 좀 추산해 본다면 얼마가 될까? 이 부분이 참 궁금해요. 예, 우리 연구원이 그 2010년도에 한번 이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민자가 우리 총 산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 산출인데 도대체 생산 유발 효과가 얼마일까? 그리고 우리나라 GDP에 차지하는 비중, 즉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얼마일까를 분석해 본 바 있습니다. 네. 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했는데요. 이게 2008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 산출의 약 1.2%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GDP의 1.1% 정도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했고요. 이 분석 대상별로 분석해 보니까 전문 인력이 단순 노무 외국 인력보다 훨씬 더 총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U 분석과도 비슷합니다. EU도 바우어가 진머만 교수가 EU 노동시장을 분석했는데요. 매뉴얼 외국인 노동자, 즉 단순 기능 외국 인력 같은 경우에 비중이 1% 증가할 때 EU GDP의 약 0.6% 정도 증가한다고 분석이 됐고요. 숙련 이제 고숙련 인력이죠. 네. 고숙련 인력 같은 경우는 비중이 1% 증가할 때 0.75% 정도의 GDP 성장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또 이민은 또 지역 균형 발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OECD 데이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10% 정도의 이민자가 증가했을 때 지역 소민 그 지역의 GDP가 1인당 GDP가 0.15% 정도 증가한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민은 기업 혁신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가장 모범적인 국가인데 미국 실리콘밸리의 소위 말해서 기술 기업이라고 하죠. 네. 기술 기업의 52%가 이민자가 설립한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 500대 기업의 41%가 이민자 1세와 2세가 창립하거나 아니면 미국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명 기업들 중에 인도 출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맞습니다. 그것도 국가 재정에도 상당히 순이익이 발생하는데요. 물론 국가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OECD에서 이민자가 뭐 사회보장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국가의 세금 납부라든가 4대 보험 납부 등을 통해서 오히려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민청 설립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민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나아가는지 이민청 이야기부터 조금 해볼 텐데요. 자, 어떤 새로운 청이 생기는 건데 이민청이 담당하게 될 역할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민청은 기본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문제, 그다음에 이민자를 뭐 정착을 지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국민과 이민장에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범정부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추진하는 기구입니다. 우리 생각에 청은 청단인데 어떻게 다른 부처를 총괄할 수 있냐? 그래서 현재 제한외국인 처기본법에 보면 아마 이민청장이 간사가 될 겁니다. 간사가 되고 거기에는 각부 장관님이 계시고 총리님이 위원장이십니다. 총리님이 정책을 조정하는 거죠. 그러나
총리님이 직접 문건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민청에서 기본적인 실무진에서 토론을 거쳐서 만든 것을 총리님께 올리면 총리님이 이런 이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청이라는 게 생긴다는 건 예, 예. 그만큼 이제 범정부적으로 이민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 긍정적으로 좀 맞습니다. 확대를 하겠다라는 예, 예.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관건은 국민들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할까라는 예. 부분이거든요. 우리 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68%의 국민이 이민정 설립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들이 보도 자료도 최근에 배포를 했는데요. 네. 예. 물론 이제 이민청을 설립한 데서 찬성 이유는 각각 국민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민자에 대한 좀 체류 관리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뭐 이 의견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이제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이민이라는 문제는 인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분야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관련됩니다. 네. 일종의 종합 융복합적 정책이고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 따라서 국민들이 체류 관리를 강화해달라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이민 정책에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제가 아까 우려했던 그런 분야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문화적 갈등이라든가 오히려 이민자가 우리 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좀 다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도 이민자가 잘 정착하는 게 국민들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그래서 이민자들 친근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그럼 이민청이 이제 설립이 되면 예, 예. 지금 이곳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떤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연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도록 증거를 제시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부의 정책은 증거에 기반한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라고 하면 뭐 통계, 수치 이런 거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통계 건가요? 분석 결과, 우리 연구원의 연구 결과, 그다음에 정부에서 자체에서 또 뭐 연구한 결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연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은 바로바로 시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된 점은 좀 더 강화하고 이런 정책적 피드백이 돼야만 그 이민 정책은 올바른 이민 정책이 되고 또 그게 바로 국민이라든가 이민자한테 크게 기여하는 것이죠. 이익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앞으로 이민정책연구원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저희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 이민정책연구는 이민정책의 국내적 흐름이라든가 현상을 분석하여 국익과 사회통합이 발전하는 이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서 올바른 정책 시사점과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네. 굉장히 연구해달라는 수요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국회라든가 뭐 언론이라든가 또는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께서도 우리 연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요.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이민자들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국가가 발전된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가장 존 베리 교수가 평가하신 건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전략은 상호 문화주의적 관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가 됐을 때만 가장 발전적인 그리고 가장 경쟁력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민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특히 우수진들이 오시면 좀 이웃 인적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면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제가 굉장히 부탁 말씀을 드리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네, 오늘 쫙 이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저출산 문제와 이민 정책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 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이민정책연구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 같은데요. 좋은 이민정책을 위한 연구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영의 스탠토크. 네, 세계 최저 저출산과 인구 절벽, 또 머지않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 우리나라의 존립과 연계되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인데요.
자, 위기의 순간 온 국민의 지혜가 모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저희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